장시간 정치 분야에 대해서 또 김정은의 리더십 문제, 또 체제의 안정성 문제, 또 북한의 대미 정책 기조, 그리고 북한의 그 핵미사일 어떤 그 고도화 문제, 그리고 대남 정책 통일 전략까지 아주 포괄적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분석을 해주셨고, 죄송스럽지만 오늘 시간이 1시까지 돼 있고 점심시간을 좀 거르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한 3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시간 범위 내에서 몇 가지는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부문적으로 다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우선 정창현 소장님께 질문을 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북한이 뭐 당대회를 통해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 비전을 제시하고 뭐 쭉 해왔지만, 이 8차 당대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체제 또는 이 정책적인 거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서, 지금 시점에서 나갈 방향을 고려했을 때 총체적으로 재정비를 하고 기준을 설정하고, 그래서 내부 혼선을 정리해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고, 동시에 김정은 유일 지도 체제의 권력 기반을 더 확충해 가면서 이걸 끌고 가는 것이다, 뭐 이런 측면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뭐 이 대남 정책이나 통일 전략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이 북한이 이 지금 이정철 교수가 얘기한 대로 이 조건부 대남 정책, 또는 미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해소하라고 하고 있고, 우리에게는 전략자산 도입이라든가 한미 연합훈련을 뭐 중단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조건이라는 것이 근본 문제고 아주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단숨에 일거에 해소될 수 없는 조건들이고 아주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내걸어 놓고 이것이 실현될 때 대화를 할 수 있고 얘기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면서 어떤 구체적인 제의나 이거 없이 이것이 해소돼야 된다는 커다란 그 허들만 높여놓고 그 다음은 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정 소장님께서 이 또 다른 분들도 이번 8차 대회는 대외적인 면에서 어떤 전선을 피는 것보다는 대내적인 문제를 정돈하고 또 대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그러나 최소한의 안보적인 거, 또 이 체제의 안전, 이런 건 갖춰야 되기 때문에 국방력을 강화해 나가는 건 뭐 동시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해석을 해보고 앞으로 남북 관계의 진전이나 또는 개선을 위해서 볼 때, 이러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소화를 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선은 시라이 선생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당장에 올 봄에 한미 연합훈련이 3, 4월에 또 이 문제가 논의가 될 텐데, 여기서부터 했을 때 미국은 어떤 결정을 할 것이고 한국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가 근본 문제, 본질 문제를 제기한 거에 어떻게 상충이 되는가, 이것이 우선 당도할 텐데, 이러한 이 8차 당대회가 대내적으로 그런 문제와 함께 대남이나 대미 문제에 있어서 제기한 이 문제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소견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 소장님, 예, 예, 예. 말씀해 주시죠. 두 네. 가지 부분인데요. 하나는 북한이 이번 8차 당대회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어떤 기본 정치 방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5년간의 내부 사업인 부분에 이 부분이 굉장히 집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결국은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전당적으로 과거에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에 상당한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결국 이 대중을 위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결국은 더 중요한 부분은 결국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북한이 적절한 시점에 결국은 대외 경제적인 관계 부분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외 경제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게 꼭 남쪽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측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대외 경제적으로 밖으로 나오고 어 대외 관계를 확대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것의 초점은 결국 중국, 러시아를 전통적인 우방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대적으로 나오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지금 생각하는 대남 관계는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제 담당 비서나 대남 담당 비서가 실제로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그 직제가 폐지됐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 그러면 비서국에서 논의할 때 비서국에서 대남 대외 관계 문제는 논의되지 않는다는 거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대남 대외 문제는 여러 가지 그 문턱을 높여서 얘기를 해놨지만 결국은 잘 안 될 것이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당대회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은 대남 대외 관계 부분은 좀 숨고 고르기를 하고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 또 하나는 이 대남 대외 관계 문제는 김여정 제1부부장으로 특화돼서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 만들어졌고, 몇 달 지난 후에 그러한 조직을 상설화해서 그걸 전담하게 갈 가능성, 이 두 가지 부분이 같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북한이 대외 대남 관계 부분에서 근본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턱을 놓긴 했지만, 그것의 기본적인 문제는 자신들은 먼저 제안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 미국이나 남쪽에서 우리가 응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제안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게 결국은 사자 회담 프로세스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이제 선문답 같은 얘기가 오고 가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이 대화를 시작하는 입구로서의 어떤 종전선언 문제가 잠시 나왔다가 이제 미국 대선 때문에 가라앉은 상태고, 어, 요런 것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은 지금 정세를 돌파하는 방법은 우리 정부가 북이 근본 문제와 연결 일부분 되면서 남북 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제안을 내놔야 되는 그런 문제고, 그리고 그것을 미국과 협의를 해서 비핵화 프로세스,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자회담으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로서의 어떤 제안을 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비관적이지만 이번 3월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계기로 해서 북은 대단히 공세적으로 나올 것 같고, 그것이 어떤 2017년에 있었던 그런 상황까지 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면밀한 어떤 그 대비책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요약해 보면 정 소장님은 북한이 근본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안을 좀 하고, 그리고 그 방식으로서는 뭐 사자회담 같은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고, 특히 그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막 이런 것이 돼야 되겠다. 근데 올 봄에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공세적으로 북한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서 한편으로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또 질문을 드리겠지만, 그 이정철 교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개의 조선론 얘기와 함께 비평화적인 방법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당대회에서 보면은 제일 서두에 국가 제일주의 이거를 제기를 했고,
사실은 최근에 노동신문을 1년 반 정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민족 공존이 우리 민족끼리니 이런 용어가 없어진 지가 꽤 됐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 북한이 국가 제일주의, 우리 민족 제일주의라는 것이 없어지고 국가 제일주의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강조를 하고 있고, 핵무력을 완성한 이런 핵보유국이다. 또 그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의 프레스티지가 상당히 상승돼 있고, 이런 가운데 미국과 정상회담을 두 차례나 했고, 나름대로 이 자부심을 갖고, 그래서 이 남북 관계에서 교류나 협력이나 이것도 좀 차원을 달리하고 옛날과 같이 이렇게 지원하는 형식에서가 아니고 새로운 차원에서 뭐 해야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독자적인,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가는 이러한 방식 같은 것이 굉장히 좀 두드러져서, 그걸 뭐 두 개의 조선론이라고 이렇게 확정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런 것이 상당히 강화돼서 막 이러한 느낌도 좀 드는 거 아닌가 하는 뭐 말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 우리 국가 제일주의 나온 후에 사실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왔죠. 근데 이제 저는 현재까지 그 부분이 지금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어떤 확정된 변화가 있다라고 볼 여지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당규약이 이제 사실은 노동당원들의 의무를 규정하는 건데 거기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를 봐야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국적 범위라든지 남조선 해방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느냐 뭐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해야지, 정책과 관련된 여러 표현들은 북한은 수시로 많이 바뀌어 왔죠. 뭐 그래서 우리 국가 제일주의 뭐 이런 표현들 때문에 두개 한국론이라고 보는 거는 저는 뭐 관망해야 되겠지만 조금 성급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은 북한이 국방력을 강화하고 뭐 이걸 조국 통일 부분에 넣었다는 부분이 우리 국가 제일주의와 관련돼서 두 개의 한국론으로 해석되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느냐.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실제 김정은 위원장이 비평화적 방법과 평화적 방법 두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제 말씀의 요지는 그것이었습니다. 네. 네, 조금 아까보다 이제 저 설명이 좀 부과돼서 정확하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박원근 교수님,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북한이 미국을 주적으로, 아주 가장 큰 주적으로 단정을 하면서 여러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아직 미국에서는 물론 아직 새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뭐 반응은 뭐 지금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논의되는 이런 내용들, 뭐 핵무력을 전면적으로 고도화한다든가 당규약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이 당대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이러한 흐름들로 볼 때, 그래서 본질적이고 근본 문제를 지금 북한이 제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볼 때 미국은 앞으로 바이든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한미 간에 또 협의를 하고 이렇게 나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시는지요? 바이든 행정부도 당연히 대화를 재개를 할 겁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게 미국이 탄핵 정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근데 보통 미국이 새 행정부가 출범되면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라 해서 한 100 일간은 야당도 공세를 좀 멈추고 언론들도 좀 지지를 해서 정부가 출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을 해 주는데, 지금 탄핵 국면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허니문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정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더불어서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신경을 쓸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북한이 이 부분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달에 7,000명이나 모여서 지금 당대회를 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변에 커트 캠블을 비롯해서 워낙 이 북한 문제에 잘 아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의 시급성과 이른바 북한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 근데 그 대화의 제의가 북한이 요구한 것처럼 미국이 선제적으로 적대 정책을 철회해야 대화를 하는 그런 조건을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새 행정부가 들어섰는데 들어서자마자 북한한테 양보하는 모습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이게 또 이란 핵 문제랑도 연계돼 있어서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도 바이든 측에서는 이미 먼저 미국이 이란이 이전으로 돌아서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균형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그 판단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북한을 좀 관리하면서 대화를 제기를 하는, 대화를 조건 없는 대화를 요청하는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는데 저는 북한이 그걸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8차 당대회 때 너무나도 명확하게 조건을 선제적으로 걸었기 때문에 더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볼 때 아까 뭐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2월, 3월 넘어가면서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지 좀 공세를 강화해서 바이든 행정부를 뭔가 바이든 행정부에 압박을 가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또 바이든 행정부에 지나친 압박을 가하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 내에 대북 라인이 북한을 다루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핵 군축 얘기도 나오는 판국인데 또 너무 강력하게 밀어붙였을 경우에는 강경화가 또 목소리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미묘하게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남 공세를 오히려 강화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경무 교수님, 북한이 국방력, 특히 핵무력 강화 해가는 것이 뭐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해오던 흐름에서의 8차 대회에서도 나타난 것이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비핵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가 그 시간 관계상 지속과 변화, 기회와 위기의 양 측면 중에 일종의 지속과 기회 측면을 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약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들이 생긴 것 같은데요. 일단 비핵화 관련된 부분은 저는 궁극적으로 그 옵션 자체를 뭐 없애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협상 전략상으로 지금 북한이 그렇게 뭐랄까 좀 매달리는 모습이랄까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뭐 연동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이미 말씀들이 나온 뭐 전술핵, 그다음에 뭐 투코리아론 등의 키워드로 약간의 첨언을 드리면 일단 전술핵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그 전략적인 의미가 있고 남한을 압박하는 부분도 저는 일단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당 군사위원회 이제 확대의 흐름을 좀 복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거기에 사실 이번에 전술핵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러니까 3차, 4차, 5차에 걸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력이 대단히 중요했는데요. 이미 사실 5월 4차 회의 때 관련된 내용, 즉 핵무기와 포병 전략의 결합으로서의 전술핵무에 관련된 내용이 일정 부분 사실 나왔었죠.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부분이고 또 그 시기가 이른바 이제 김여정 정국으로 많이들 말씀을 한 남북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던 시기랑 연동됐다는 측면에서 남한을 압박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주된 것이냐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전 세계적인 핵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핵 전략이 많이 변화해 왔는데 그 속에서 이제 사실 전략무기와 전술무기 경계가 대단히 모호해졌죠. 그리고 또 우리 지정학적으로 주한 주임미군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뭐 전략 핵무기는 대미용이고 전술 핵무기는 한국과 일본용이다 이런 식의 약간 이분법적인 어떤 그런 프레임은 조금 적의 여지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당규약과 관련해서도 사실 핵심은 이제 투코리아론인데 아까 뭐 이정철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 선생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 투코리아론에 대한 저희의 고민이 시작된 건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우리 국가 제일주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전에 그러니까 김일성 민족론이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그런 이제 주장과 분석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투코리아론이 일종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현재도 옵션으로 존재는 한다고 봅니다. 옵션으로 존재를 한다고 보지만 그 사이에서 북한이 어떤 선택을 했다. 그래서 전환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섣부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당규약을 개정한 부분도 저는 큰 틀에서는 사실은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몰이 어떤 이해의 어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개념이지만 그 조선반도 비핵화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핵화를 위한 핵무장.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의 논리와 저는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력을 통한 안보의 확보와 평화 문제와 통일 문제가 북한의 논리 속에서는 마치 조선반도 비핵화론처럼 이렇게 양립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이 남한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것까지는 맞지만 그것이 기존의 전략 노선을 전체적으로 근데 통일론을 포기했다든가 투코리안으로 완전히 선택을 했다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해석으로 나아가기엔 좀 더 많은 증거들이 예컨대 당비하기 전문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시간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갑식 박사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내적인 것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7차 대하고 8차 대하고의 차이점, 뭐 이 다른 점이 뭐 많이 있지만 한 가지는 7차 대 때는 청년 강국, 이 청년 문제를 굉장히 그 심도 있게 큰 포션으로 다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8차 대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갑식 교수님. 예, 일단 뭐 그 답하기 전에 그 통일 문제는 어떻게 보면 남북한이 좀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내부에서 그 통일에 대한 고민들, 그 다음에 국가 연합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들도 북한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국가 제일지가 나온 계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그 다음날 나온 거거든요. 또 그 핵무력 완성을 선포함으로써 제도 통일이라든 그런 그 북한 내부의 위협이 일정 정도 해결됐다고 바라볼 수도 있고, 그런 흐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힘을 통한 평화,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평화를 통한 통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뭐 남북이 일정 정도 비슷한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느냐, 즉 통일에 대한 좀 유연성과 그러한 유연성 속에서 군비 경쟁을 하는 좀 위험성, 결국 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평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금방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뭐 고민은 안 해봤지만은 7차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최근에 나온 거를 보면은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청년들의 그 사상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그다음에 그 백두산 뭐 답사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또 이번에 나온 거 보면 근로단체, 청년단체를 비롯해서 근로단체에 대한 많은 그 비판. 그래서 그 근로단체에 대한 그 보면은 그 당 대표들의 근로단체에 대한 숫자도 좀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런 부분들이 뭐 대남 그 대미 분야도 이제 좀 약간 후퇴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시기에서는 그 청년단체를 필두로 한 근로단체 전반에 대해서도 북한이 좀 그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그 7차와 8차 사이에 나타난 어떤 그 결정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결국은 그 북한 당과 청년 부분은 그 후비대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시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강조가 약해지고 있지만은, 결국은 당이 강화될 수 있는 방법은 청년들이 강해져야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앞으로 정책 추진 측면에 있어서는 청년에 대한 보다 압박을 할 수는 그 있겠지만은, 그 청년을 그 중요시하는 정책은 그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그러면 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정영철 박사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 분야에도 상당히 견해가 많이 갖고 계시니까 아까 사카이 선생님께서 이번 8차 당대회가 북한 체제의 안정도를 더해가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체제 안정성을 생각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외래 문화 정보 등이 북한 사람들에게 미칠 정신적인 영향, 다시 말해서 그 북한에서 표현하는 반사회주의 사상 문화의 침투, 유입, 막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지난 12월에 반동 사회 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것을 제정했다. 그래서 막 이러한 그 현상에 대한 이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이런 것이 잘 안 되면 체제의 안정성에서 안으로부터의 상당히 그 공격 같은 것이 촉진될 수 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뭐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정영철입니다. 예. 그 이번에 8차 당대회 전반적인 기조가 이제 내적 역량의 강화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원들은 당원이 600만이라고 추산은 되는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좀 계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300명에 한 명 꼴이지만 이게 단위마다 좀씩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600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당원들에 대한 당 규약 의무, 그리고 당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 규율 체계 확립 뭐 이런 거고, 그 당 총화에 보면 그 사회주의 법치 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돼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당에서의 이 조직 지도부 이외에 법무부 이런 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 아마 최고인민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또 그 국가적인 법 제도적인 반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당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 차원에서도 사회주의 법치 국가의 건설이라고 하는 것에 맞게끔 법률적 제정과 법적 통제, 법적 질서의 강화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강화되어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지난해 말에 그 통과됐던 그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이걸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제 이전에 90년대부터 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뭐 사상 문화 뭐 이렇게 쫙 들어갔다 그러는데, 북한이 이걸 사실상 뭐 단속할 때는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용인할 때는 용인하고,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그 북한의 법률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사상 문화나 뭐 문화 작품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이게 명백하게 반혁명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뭐 이런 게 아니면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질서들을 이제 쭉 구축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그 법적 질서나 법적 통제에 대한 것들을 쭉 구축하고 그거에 대한 법적 인프라들을 계속 만드는 과정에서 지난해 뭐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그 사회 문화적인 외래 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법적 통제가 강화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여전히 그런 외래 사상을 그렇다고 해서 다 막을 수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니죠. 그것들이 이 수용이 되면서 그게 우리가 모란봉악단이라든지 최근에 그 북한의 그 문화적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많은 파격적인 변화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제가 본 북한 공연에 의하면 이 우리처럼 뒤에 백댄서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아주 초기 버전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랩 형태의 노래도 나오고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수용이 돼서 국가적인 문화로 수용하는 것들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런 외래 문화의 배격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외래 문화를 수용하고 그것이 하나의 사회주의적 문화로 이렇게 수용되고 변형되는 것과 더불어서 그거를 넘어가는 어떤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에 대해서는 법적 통제가 강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저 이 큰 범위의 이 8차 대회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하다 보면 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돼서 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치 분야, 대외 분야, 대남 분야, 특히 또 일본에 계시는 이 전문가분들까지 또 참여를 해주시고, 또 많은 토론자분들이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이 9시간의 총화 보고한 전문을 좀 봐야 우리가 구석구석의 내용을 알고, 또 당규약에 개정된 전문을 또 봐야 비교를 해서 뭐가 바뀐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들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일부 간략하게 요점만 이렇게 제공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그 행간을 읽어서 이거를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하고, 항상 그 이 겸손한 자세에서 뭘 좀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그러한 전문이라든가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이 좀 더 또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또 세우는 그러한 또 연구 토론 이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긴 시간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멀리서 일본에서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신 데서 고맙게 생각을 드리고 오늘 이 토론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역시 그렇게 분석을 하고 평가를 했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정책적이고 대책적인 문제를 또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도 불언간 그러한 정책적이고 이 대책적인 문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무슨 방안을 가지고 어떻게 북한과 미국과 이런 주변국과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우리의 이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계속해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행간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초적인 토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이 컴퓨터에 들어와서 많은 것을 시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시사점이라든가 또는 문제점 또는 여러 가지 의미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오늘 오전 세션은 이 정치 대외 대남 분야는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 1시간 정도 후에 2시부터 4시까지는 경제 분야를 집중적으로 평가하고 전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에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서 오전에 1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